기본 감정이 불안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뇌의 편도체, 이게 이제 위험 감지 회로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공포 반응이나 불안 반응이 먼저 생겨나는 곳인데, 타고난 성향이 약간 좀 불안기가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화나면 그냥 바로 폭발해 버리고, 불안하면 그냥 바로 숨어 버리고, 슬프면 그냥 바로 우울증 모드로 가서 집에 박혀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맨날 휘둘리면 어떻게 살아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그걸 것 같아요. 언제 병원에 가야 되느냐? 교수님, 유독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거나 감정이 좀 많이 불안정한 사람이 좀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사소한 자극에 쉽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기본 감정이 불안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작은 자극에 쉽게 불안해하는 거죠. 이거는 타고나기를 뇌의 편도체, 이게 이제 위험 감지 회로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공포 반응이나 불안 반응이 먼저 생겨나는 곳인데,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은 2에 그런 영화가 나오잖아요. 불안이가 나오면서 이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타고난 성향이 약간 좀 불안기가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특징은요, 이런 분들은 자기 보호 기술이 좀 트레이닝이 덜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감정 조절 기술이 학습이 좀 덜 된 겁니다. 그 뭐냐 하면 화나면 그냥 바로 폭발해 버리고, 불안하면 그냥 바로 숨어 버리고, 슬프면 그냥 바로 우울증 모드로 가서 집에 박혀 있는 거죠. 감정 파도에 쉽게 휘둘리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하거든요. 늘 우울기 올라오고, 늘 화기 올라오고, 늘 불안기 올라오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불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우울이 많고, 어떤 사람은 화가 많죠. 근데 그거에 맨날 휘둘리면 어떻게 살아요? 맨날 휘둘리는 사람은 어떤 친구들이냐 하면 애기 강아지들이 그러죠. 근데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성인들은 그거를 조절하는 감정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 번째 특징이 근데 그러는 이유가 자기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그래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또 실수하면 어쩌지? 그러다 보니까 불안이 자주 생기는 거고요. 이런 분들의 과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이나 또는 친구 관계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 좀 양육 관계, 부모하고의 관계나 이런 게 좀 불안정했던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뭐 욕을 많이 받았다거나, 잘해도 칭찬 못 받았다거나, 뭐 무시를 많이 당했다거나, 아니면 뭐 엄마가 하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온 상태 환경에서 컸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 상대방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요. 상대방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예민하게 보다 보니까 쉽게 불안해지죠. 민감해지는 거예요. 초민감증이라 그러잖아요. 또 이런 분들은 인지 구조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울증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불안 증상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나 때문에 이 프로젝트 엎어지는 거 아니야? 사실은 아닌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끝까지 간 거죠. 그걸 먼저 생각이 불안을 키우는 스타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쉽게 불안해지는 사람들은 특징이 뇌가 일단 예민해요. 두 번째는 감정 조절이 미숙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어린 시절의 관계 자체에서 그걸 조절하는 경험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인지 구조 자체도 늘 불안한 거를 일으키는 인지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정에는 좀 선천적인 부분이 클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부분이 클까요? 기본적으로 신경정신과적인 질환들, 특히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진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가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불안장애도 역시 선천성과 후천성이 함께 작동하는 병이에요. 선천성으로 타고나는 부분이라면 기질이죠, 기질. 왜 어떤 아이는 남이 타던 자전거 골목에 놓여 있으면 누가 안 시켜도 뛰어가서 그냥 타보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좀 가서 타보라 그러는데도 난 못한다고 그냥 뒤로 숨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타고난 기질, 템퍼러먼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살면서 인생 경험을 하는 게 있잖아요. 환경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대응했던 내 심리적인 습관이 있을 거예요. 뭐 화를 냈다든지 아니면 도망을 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는 게 불안장애예요. 선천적인 요인이 민감한 뇌죠. 민감한 뇌. 어떤 이유든 간에, 유전자건 뇌구조건 간에 민감한 뇌. 후천적 요인은
자라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그 다음에 자라면서 받았던 부모의 양육, 또는 학교에서 받았던 왕따, 무관심, 또는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계시긴 하는데 부모님이 늘 불안해하는 부모든지, 그런 경우면 나도 성인이 돼서 성인기에 만나는 사람들이나 직장에서 불안을 반복할 수가 있죠. 심리적으로 그러다가 보면 걱정하는 사고 습관이 생기면 사람들도 이제 떠나가기 시작해요. 쟤는 원래 그런 아이니까. 그러면 더 불안해지죠. 저 사람 왜 그럴까? 난 역시 안 되는 애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생리의학적인 요인인데, 우리 잠자는 건 우리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커피 먹는 거, 카페인, 그다음에 술 먹는 거, 과로 안 하는 거, 영양 문제, 이런 건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갑상선이 좀 안 좋아서 불안증이 더 잘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호르몬 문제, 또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호르몬의 문제, 이것 때문에도 생기는 거죠. 이거는 선천적이기도 하지만 이 선천성이 환경의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되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 치료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받으면 좋은 걸까요? 마음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웬만하면 오시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죠. 근데 보통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그걸 것 같아요. 언제 병원에 가야 되느냐. 근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안 증상이 2주일 이상 내 일상생활을 방해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잠을 잘 못 자고 집중력이 잘 안 되고 출근이 못할 정도로, 또는 외출하거나 모임을 가야 되는데 그 모임에 가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과제나 프로젝트를 제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잘 못할 정도로 불안 증상 때문에 뭐 2주 이상 정말 내가 고생을 했다, 그럼 병원 가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몸 증상이 반복될 때, 몸에 불안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장이 뛰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어지럽고 두통이 너무 심하고 숨이 차고, 그럴 때는 정신건강과만 갈 게 아니라 심장내과도 같이 가서 진짜 심장병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별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생각이 통제가 안 될 때,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걱정이 내 하루를 지배할 때도 병원에 가야 돼요. 이때는 걱정이 멈추지 않고요, 사소한 일도 큰 일로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일상에서 그 걱정 때문에 뭔가를 누가 뭐 좀 하자 그래도, 아니면 이것 좀 해보겠냐 그래도 자꾸 도망가게 돼요. 왜 도망가는 거는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옛날 일본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 도망가서 더 잘 됐잖아요.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근데 대개는 회피하고 도망가서 잘 되는 경우 많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병원에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도대체 어떤 치료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상황에 따라서 조합해서 하는 게 병원 치료예요. 일단 심리치료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인지행동치료죠. 인지행동치료는 우리가 걱정 많이 하는 사고 패턴, 이거를 교정하는 연습을 시켜줍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상담을 또 주로 하시는 분들과 인상심리를 전공하는 분들과 함께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사고 패턴을 조절하는 연습을 같이 하고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 조절이 잘 안 되는 몸의 불안을 조절하는 기술을 같이 훈련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불안을 할 때 행동 패턴이 있잖아요. 아까 인지적인 왜곡, 또 파국적 사고, 안 좋은 사고를 자꾸 하게 되는 그 사고하는 방식을 교정해주는 연습을 치료자하고 같이 하게 되는 게 인지치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포증이 있다면, 그 비행기를 못 한다든지 하는 공포증이 있으면 그런 공포를 줄여주고 회피 행동을 줄여주는 연습을 조금씩 시켜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인지치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새 디지털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직접 이제 상담사하고 같이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약물치료인데, 약물치료는요, 뇌 감정 회로를 쿨링 다운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처음에 열받으면 뜨겁고 막 너무 엔진이 빨리 돌아가는 단계거든요. 그때는 열을 좀 식혀주고 엔진의 속도를 조금 낮춰주는 게 필요한데, 물론 심호흡과 명상, 기도로도 되는데 오래 걸려요. 약을 먹으면 그걸 빨리 좋아지게 만듭니다.
항우울제를 사용을 하고요. 또는 항불황제라는 약물을 사용을 해요. 예전처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의존성이 있는 약물은 최소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많은 새로운 약들이 개발돼 있으니까 사람마다 또 쓰는 약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내 근처에 있는 마음정비소, 정신건강의학과 클리닉에 가셔서 상담을 해서 약은 정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약을 잘 쓰면 불안을 만들어내는 편도체의 과민 반응이 조금 가라앉아요. 그리고 불안으로 뇌 에너지가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윤활유들이 막 말라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 뇌 에너지를 조금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수면 습관도 교정해주고 못 자던 잠도 좀 자게 해주니까 뇌 그리고 몸의 전반적인 밸런스가 좋아지죠. 그러면은 또 그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병원 안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병원 안 가고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일단 수면 관리입니다. 커피 같은 카페인 관리하시고요. 운동 관리하셔야 돼요. 이런 불안증 치료는요, 50%가 생활 리듬 관리예요. 특히 카페인은요, 카페인 자체가 불안 증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생물학적 요인이기 때문에 커피 때문에 만약에 불안 증상이 있는 분들은 커피를 안 먹거나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노출이에요.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요. 불안을 이기려면 내가 해야 되는 것보다 조금 작게, 왜냐면 그거 다 하려면 숨차니까 불안하니까 조금 작게 시작을 하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긴장 완화법을 좀 연습을 하세요. 호흡법, 근육이완법, 이게 긴장을 완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인데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긴장이완법으로 여러 개의 영상이 떠는데 그중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가장 잘 정리해 놨으니까. 그리고 잘 찾아보시면 제 목소리가 올라가 있는 영상도 있어요. 저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걸 찾으면 근육이완법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본인이 좀 불안 증세가 강해질 때 어때 좀 감정을 다스리실까요? 왜 자꾸 내 얘기를 물어보세요? 저는 사실은 사람마다 왜 불안하고 우울할 때 짜증나고 좀 화기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때 막 늘어지고 막 자포자기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전자에 조금 가까운데 제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은 저는 숨 쉬는 것부터 해요. 숨 천천히.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444 방법이에요. 내쉬는 동안에 마시고 내쉬는 동안에 잠깐 멈췄다가 내쉬고 이거를 저 눈 감고 천천히 합니다. 어쩔 때 가능하면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합니다. 상담실 내려가기 전에도 해요. 제 마음이 좀 가라앉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럴 때는 저 혼자 있는 공간을 찾아요. 사실은 예민해져 있으면 주변 사람한테 짜증을 낼 수도 있거든요. 이유 없이. 전 그럴까 봐 연구실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 연구실이 제 일종의 도피처. 왜 그 투에 있는 소들이 투사들이랑 싸우다가 쉴 때 쉬는 공간을 쾌렌시아라고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의 쾌렌시아는 제 집에 있는 제 방과 제 연구실입니다. 거기서 혼자 있는 공간을 하면서 좀 감정을 가라앉히고 제 감정을 들여다봐요. 이거 지금 왜 불안하지? 그래서 그 감정의 앞뒤일, 그 전에 제가 했던 행동, 그거를 좀 적어봅니다. 불안에 이름 붙이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름만 붙이면 이거 아무 말 안 하고 있기 뭐해서 한마디 했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좀 나설려고 한마디 했는데 그 양반이 바로 그걸 무시해서 내가 짜증난 거구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 연맥이려고 한 말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짜증났구나. 아니면 화, 아니면 불안, 아니면 슬픔. 그렇게 써놓고 나면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저는 화장실 갔다 와요. 대개의 경우는. 그리고 손 씻고 옵니다. 그러면 한 1분 조금 넘잖아요. 5분 채 안 되니까. 그 동안에 약간 감정 회로가 전두엽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감정이 좀 안정되는 게 있고요. 마치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 회사에서 윗분이 막 나한테 잔소리할 때 불안 초조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럴 때 화장실이라도 가거나 아니면 음료수 한잔 하고 오면 그래 내가 저 양반한테 지금 화내서 뭐 하겠어. 판단 근거 이 기준은 딱 하나잖아요. 나한테 이로운 게 뭐냐. 그래 오늘 내가 참자. 그리고 그러는 시간이 한 1분에서 5분 그 사이거든요. 그래서 몸을 좀 움직이는 거고 나중에 저 집에 가서 저는 제 처랑 제 배우자랑 얘기를 많이 저 친한 친구라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마음을 좀 왜 보통 디브리핑 한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저의 기술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그분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얘기하고 권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